한덕수 이상민 재판에서 비상계엄을 내라는 다 인정을 한 거죠. 네. 인정을 해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있어서는 이거 사실 그렇죠. 논란이 있는 건 아니죠. 네, 논란 있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상황에는. 네. 그런데 불구하고 예. 야, 진짜 이상민 전 장관 나중에 선고하고 나서 웃는 얼굴 그게 이제 카메라 잡혔잖아요. 이게 얼굴에 미소를 이렇게 활짝 띄는데 그리고 왜 변호사 이렇게 툭 치면서 수고했다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고. 이제 7년이면 뭐 할만하지. 그래서 항소해가지고 다투면 돼. 살인죄에서 7년 받은 사람의 표정인 거잖아요. 살인죄가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내란 주요 임무 종사랑 살인죄는 형량이 정확히 똑같아요. 5년 이상의 징역, 사형 아닌 무기징역인데 지금 저는 사실 이상민 씨 재판과 관련돼 가지고 그 선고를 들었거든요, 직접. 들으면서 그 앞부분에 나온 내란 인정, 특히 네. 내란이 중요 임무 종사를 인정하려면 이것이 내란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 내란이라는 점에 인정되는 논리까지는 논리가 굉장히 뭐 당연하게 잘 나온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전화 한 통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화 한 통 한 것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또 특별히 뭐 단전 단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 재판부에서는 사실 내란과 관련된 인식을 좀 잘못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 원래 중요 임무하고 수괴들이 전화 한 통 하는 거예요. 밑에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원래 내가 막 언론사 뛰어가가지고 예. 이거 내리고 두꺼비 내리고 원래 전화 한 통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전화 한 통도 아니죠. 그냥 눈빛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친구 가서 손 좀 보고 와. 그럼 가서 손을 보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손 좀 그래서 나는 정말로 손 좀 보고 오라 그래. 손 보고 오라 그랬는데 칼로 찔렀다. 이런 이게 진짜 무슨 유머 같은 스토리인데 그렇죠. 그 전화 한 통이 얼마나 대단한 내란과의 큰 역할이고 단전단수라는 것은 사실은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 라는 내란 행위의 어떤 실행의 착수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행위만으로도 7년형은 납득할 수 없는 형이거든요. 반드시 항소심에서 바로 잡혀야 된다고 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부의 이 상식, 법 상식과 국민들의 법 상식 그리고 뭐 이제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너무나 괴리가 크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단전단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경악을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예.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아하. 무죄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도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신이 지시했던 그 내용 그대로를 다시 한번 제지시가 없었다? 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무죄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그대로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무죄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아니 이미 그 직권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것을 법원이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해서 있는 직권 안에서 남용을 해야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직권 범위 내인지 이런 판단에서 사실은 거의 이건 직권 범위가 아니야라고 다 쳐내는 식으로 법원이 계속 판단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는 처음에는 이 직권 범위 내에 있다. 그럼 당연히 남용을 인정하겠지라고 했는데 이상민이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제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맞아요.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그때. 충격받았다. 변호사님도 네. 법조인들도 충격받을 그 사안이니 국민들은 또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봐준 거 아니냐. 후배들이 또 봐준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런 이해가 의혹을 안 돼요.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합리적 의심이잖아요. 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이고 네. 오히려 이러한 일련의 지금 선고와 관련돼서 특히 우인성 판사가 보여주었던 어떤 그런 그 판결이라든지 네. 이번 유경진 판사의 어떤 이런 형량에 대한 내란죄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향후 사법부 개혁의 오히려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판사에 대한 불신을 너무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법시험 뭐 변호사시험 합격해가지고 사법시험이죠 이제 그 부장판사님들은 네. 합격해가지고 정말로 어떤 그 법대에서만 앉아가지고 판단을 해보시고 실제로 내란이라는 것이 만약에 성공했으면 본인들이 어떤 지위였을지를 생각 자체를 안 해보신 거예요 지금. 내란이 성공했으면 그 문제의식이 없군요. 내란이 성공했으면 지금 그 군사법원이 모든 그 사법부를 장악하고 사법과 행정을 군대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어떤 내란과 관련된 그 사후에 내란을
향후 이러한 내란이라는 것이 절대로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단죄의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결과 얘기한다든지 단전단수 결과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납득할 수 없는 그 판단. 그러니까 이제 2심에 가서 항소심에서 다투게 되는 것인데 특히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 전담재판부가 들여다보는 거죠. 이거? 네네 그렇죠. 결국에는 네. 그럼 좀 달라질까요? 항소심에 특히 이상민 장관에 대해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예.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사법부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예. 사법부가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정에서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뭐 아예 사법부는 별도의 길을 가겠다라는 건데 과연 그렇게까지 뭐 자신들의 별도의 길을 가는 것을 택한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이 사법부의 그 신뢰에 대한 신뢰 깨짐에 대한 그 기저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법원에서도 네. 법원 노조에서도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요구하고 이거는 결자해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풀어야 될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히려 박영재 대법관을 이제 법원 행정처장으로 임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는 자신의 길을 마이웨이를 가겠다. 우리가 재판 소원도 막을 거고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결단코 목숨 걸고 막겠어. 이런 개혁 메시지를 주고 하니까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이게 맞아? 이 길이 맞아? 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계속 사법부가 개혁과 뭐 멀어지는 사실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실은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더 큰 국민의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예. 그냥 국민들이 계속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 항소심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네요. 전담재판부 뭐 효용성이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예. 전담재판부에서는 지금 현재 예. 지금 구형이 똑같이 15년이 나온 상황에서 한덕수 씨는 플러스 8년, 그렇죠. 예 이상민 씨는 마이너스 8년. 아, 그 맞춘 건가요? 이게 참 근데 사실 이렇게 16년씩 차이가 난다는 거는 좀 양형과 관련된 실제로 내란죄가 내란죄가 반복되는 범죄가 아니잖아요. 양형 네. 기준이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큰 차이가 났는데 아하.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언급을 하고 네. 아예 그 생중계되는 판결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친위 쿠데타가 얼마나 더 나쁜 내란인지에 대해서 과거에 12.12 그 1년에 1980년에 있었던 전두환 군부 쿠데타보다 더 나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의 양형이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유영진 재판부는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온 어떤 이상민 씨의 7년 정도가 이제 과거 12.12 쿠데타의 그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형량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 당시에 뭐 황영신이 뭐 장세동 씨는 3년 받았나 그럴걸요 최종형으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 일반인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법조에 들어와서 알게 됐는데 사실 7년이면 굉장히 중형입니다. 중형이라고 판사들은 생각을 해요. 예. 그 징역을 6개월 1년만 갔다 오더라도 사람들이 그 자유를 빼앗긴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과를 자꾸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이상한 케이스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유영진 재판부에서는 7년을 굉장히 중형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중형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 요즘 가장 중형을 때리는 범죄가 마약 범죄거든요. 마약을 수입해서 팔면 9년에서 10년 정도 9년 정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랑 마약 수입한 거랑 이게 마약 수입이 왜 그렇게 중형을 때리냐면 다수에게 전파되는 마약과 관련된 어떤 그 마약의 유해성 네.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내란이 마약보다 더 위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납득할 수 없죠. 그렇죠. 비교해 예. 보면. 그 정도 여러 가지 비율을 제가 지금 살인죄도 비율을 드렸고 마약죄도 비율을 드렸는데 7년은 중형이 맞긴 하지만 네. 이 내란죄의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는 납득할 수 없는 범죄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인정된다면 그리고 단전단수와 관련된 최초의 전화라든지 여러 가지 행위가 인정된다면 네. 당연히 이것은 내란 전담 재판부 항소심에서 형량을 조절함에 있어서 당연히 양형이 더 추가되어야 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항소심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참 이제 법원에 대한 불신이 뭐 조희대 사법부 말씀하셨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이제 파기환송 그거부터 해가지고 뭐 그 전에는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면 이제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 이것도 지금 우리가 그대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개혁적인 이제 법안들 법사위에서 처리를 하고 하나하나 지금 바꿔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좀 뒤에 저희가 더 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고 자, 다시 이제 윤석열 얘기를 해보게 되자면 주기현 판사가 내일 선고를 내려서 우려하신 대로 신임 변호사 우려하신 대로 무기징역도 안 되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러니까 주기현 판사가 그렇게 마무리하고 떠나버린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 결국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따져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는 이게 후폭풍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만약에 뭐 징역 20년 뭐 20 몇 년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그렇죠. 또 밖으로 또 나오실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거리로 네. 이걸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너무 스트레스예요 이것도. 근데 이거는 예. 솔직히 사형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사실은 음.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그래요? 판결문을 쓸 때 사실은 뭐 김건희 관련해서 여러 차례 무죄 뭐 공소기각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건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를 이 사건을 증거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결론을 쓰고서는 이거를 좀 어느 정도 빼야겠다. 이걸 네. 무죄, 이 부분은 무죄로 봐야겠다라고 해서 무죄로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끌어다가 무죄로 만든 것이지 과연 이거를 증거에 따라서 법과 증거와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 것인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윤석열 사형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재판을 보고 증거를 보고 다른 재판도 비교해 봤을 때 예. 사형이 아니고선 답이 없는 선택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답이 없는 문제에서도 오히려 엉뚱한 결론을 내놓고 그거에 맞춰서 쓸까봐 그게 걱정된다라는 주기현 판사. 말씀인 거지. 구속 이거를 취소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사실은 아무도 글쎄요 법조인 등에 양식이 있는 법조인 중에는 구속 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한 변호사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지난해 예. 그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우리가 걱정을 이제 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심지어 어떤 예. 일부에서는 뭐 불능미수론 이래가지고 이게 뭐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내란이기 때문에 미수범과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논의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기현 부장판사가 법리에는 굉장히 밝은 판사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능미수론 같은 거에 흔들릴 사람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네. 제가 사형이 나와야 하고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사형 폐지론자거든요. 네, 저는 제가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면서 예. 유일하게 사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가르치면서 사형 폐지론과 관련된 저의 소신을 이야기하긴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아직 집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존재하고 있는 형벌 중에 최고 형벌이 사형이라면 이 범죄 내란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최고 형벌이 나와야 하고 네. 나올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근데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이게 피고인 그러니까 윤석열이 안 오면 어떡하냐 아까 이제 우리가 걱정을 했는데 8명의 피고인이 다 모일 때까지 재판 시작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그건 이제 주관적 병합이라 그래가지고 예. 8개의 재판을 한꺼번에 붙여놓은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하. 뭐 피고인이 8명인데 그 중에 1명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사실 7명의 다른 재판을 예. 선고를 못한다 이런 룰은 없거든요.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1명이 안 나왔다 그러면 네. 하루를 미룰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선고하겠다. 역시 이러면서. 20일로 예, 20일로 선고하겠다라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거를 선고를 안 하고 네. 그러면 다음 재판부가 공판 갱신해서 진행하겠다는 불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사법 역사상 가장 큰 사고가 됩니다. 그래요. 네, 네. 근데 구속 취소도 우리가 생각하지 네, 못했던 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구속 취소가 두 번째 사고로 밀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걱정을 계속 이제 그 상황을 상정해서 생각하게 되는 네. 그 상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되고요.